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번 주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또 기관들 일부의 매수,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관점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2050선을 드디어 돌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가에 안착할 점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 레벨이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느리게 계속 고점 레벨을 올려가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국내 증시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그 수급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사는 것은 지수 전체라는 느낌보다는 개별 종목에 더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가 또 월초다 보니까 미국, 중국의 중요한 그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중국은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집중되어 있고, 한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 월말에 지표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은 또 기대감을 가지거나 안도할 수가 있겠죠. 지표가 좋으면 안도할 것이고, 지표가 나쁘면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한 주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시진핑 방한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그 터닝 포인트를 찾으면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010원대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잠깐 보였다가 1030원대 위에서 지금 안착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FOMC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잭슨 회의를 앞두고 FOMC가 어떤 방향을 보이느냐, 이번 주에 또 회의가 있는데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업종별로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다른 업종들이 모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 분위기가 주 초반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또 개별 종목이 움직이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이번 주에도 꼭 체크하실 내용들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이슈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업종별 특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좀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업종들의 특징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종목군들의 단기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주와 함께 두어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철강, 그리고 통신, 유틸리티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특징은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IT에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이들 종목이 채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IT와 자동차가 같이 올랐다면 오늘 지수의 상승폭은 한 30포인트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데 오늘 IT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모두 부진하고 또 이 자동차 종목군들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되었지만 유가증권 시장 내 종목군들 수익률은 크게 나타나는 모습, 반대로 또 코스닥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주로 많이 포장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적 호전주가 아니죠. 실적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것에 불과하고, 다만 저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 신호와 함께 주가가 강력하게 반등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여전히 좀 만족할 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하셨던 분들에게는 탄력적인 수익률을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의 손바뀜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의 매도라든지 이런 손바뀜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손바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선 2100선까지 금방 가기 위해선 IT와 자동차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증권, 건설, 은행,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이런 종목군들까지 동반해서 움직이면 2100선? 하루 이틀만 해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동반해서 가느냐 여전히 분리돼서 가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초반까지는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외롭게 시장을 버텨주다가 이제 이들 종목이 제자리에서 머물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현재 오늘까지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지수의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는 IT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균형을 잡아줄 것인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IT와 자동차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레벨을 끌어올릴 때 그동안 지수의 축이었던 내수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또 밀리지 않고 견조하게 버틴다면 지수는 뭐 느리긴 하겠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레벨을 올릴 가능성, 저점도 올리고 고점도 올리는 그런 레벨이 올라가면서 일종의 상승 트렌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 채널을 만들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그 속도는 동반해서 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조금 답답한 속도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수주가 움직였다가 또 IT와 자동차가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같이 버텨주느냐, 얼마나 강하게 버텨주느냐가 앞으로의 지수에 많은 영향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또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미리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대제철이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철강주들까지 모두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현대제철도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철강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립적인 시각이지만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들 종목의 지금 반등의 근거, 또 그 빠른 반등의 근거는 워낙 저평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2분기에 조금 좋아졌다. 3분기에는 조금이지만 더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 균형을 좀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내에 최근에 지수 탄력이 줄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프로그램 매매가 줄어들면서 현재 좀 시장 탄력이 죽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매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선물 시장 쪽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시스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한 가지는 트래킹 에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는 코스피 200 내에 있는 모든 종목을 비율별로 다 사야 되지만 실제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지수의 영향력이 있는 종목 한 30-40개 정도를 뽑아서 그 종목만으로 코스피 지수를 복제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바스켓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스켓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너무 천차만별이었던 거죠. 좋은 종목은 너무 좋고 안 좋은 종목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지수를 추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그 지수 안에 있는 그 구성된 바스켓 종목을 사면 만약에 그 바스켓 안의 종목이 너무 올라가는 종목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너무 내려가는 종목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수익률을 너무 넘어서거나 너무 못 따라가거나 그러면 이 지수와 같이 연동하고 있는 펀드의 핵심은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수를 너무 벗어나도 문제고 너무 아래쪽으로 벗어나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래킹 에러 때문에 그동안 프로그램 매매가 좀 줄어들었다라고도 하나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강했던 IT가 쉬는 구간에 약했던 뭐 증권, 건설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트래킹 에러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누군가가 한번 툭 건드려준다면 폭발할 수 있는 지점, 다른 종목군들까지 모두 크게 폭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동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현대 하이스코어와 현대제철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오늘은 좀 특징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대 하이스코어는 계속 상승세,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계속 신저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는 방향을 같이 틀어서 둘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같이 갈 것이냐의 부분, 또 현대제철은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게 현대차에서 다시 한번 강판 하락 압력을 넣지 않겠느냐. 특히 외국 쪽 사업은 현대해스코가 여전히 담당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강판 산업은 현대제철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대해스코에 그 지분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담당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당면하고 있는 그 부분, 뭐 봉영강이라든지 건설 쪽은 개선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주력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강판에 추가적인 단가 하락 압력이 주어진다면 하반기에도 큰 폭 반등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업황이 아직 그 공급 라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의 회복은 좀 제한적이다. 다만 실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동국제강은 오늘 그렇게 특별하게 잡히고 있는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선주들의 반등과 함께 조선용 후판 비중이 높고 철강주 대장주들이 전반 순환매가 돌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공격적인 매스가 오늘 들어오면서 장중 10%가 넘는
없는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순환매, 단기적인 반등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상승세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을 정말 장기로 보신다면 여전히 포스코, 현대제철이 탑픽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보기엔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뭐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정도로 보셔야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쫓아가 봐야 단가만 올라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 받고 있지만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전력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종목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기대감이 거의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만원권 아래로 강하게 떨어졌다가 오늘 급등하면서 4만원권을 단숨에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던 흐름이 이렇게 장대 한번 한 번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좀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뭐 여러 번 언급해서 장기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이만큼 할인되어 있는 종목이 쉽지 않고요. 또 그 삼성지구부터 종합운동장을 아우르는 그 지역을 개발할 때 핵심 부지가 바로 한전 부지거든요. 한전 본사가 있는 그 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지를 매각하고 본사가 이전하는 그런 양상에서 자산 가치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너무 어그레시브하다는 거죠. 너무 공격적입니다. 2분기에 당장 흑자 전환하고 3분기부터 막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처럼 리포트에서는 좀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 정부가 과연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 전력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또 유가가 정치 향상 아닙니까? 석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구간에서 에너지 연동제를 실시한다면 오히려 전력요금 최근에 올렸던 부분을 더 올리기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원가단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비용이 있지만 이익 측면에서 늘어나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현재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SK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역시도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SK텔레콤은 과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통신주의 핵심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출 증가입니다. 매출 증가 없이 주가가 현재 레벨을 크게 벗어나긴 쉽지 않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근데 매출 증가를 하려면 해외 쪽을 뚫던지 아니면 국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생기든지 둘 중 하나인데 국내 지금 내부적인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요. 또 해외 쪽에서의 새로운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은 왜 좋아지느냐? 영업정지 때문에 좋아지는 거거든요. 영업정지하는 구간 동안 보조금 지급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삼모사라는 거죠. 당장 좋아 보이나 또 3분기에 다시 공급적인 영업 마케팅을 하게 되면 실적 다시 또 제재료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당 관련된 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2분기 실적 호전에 따라서 단기적인 강세는 뭐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은 추가적으로 매출이 장기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주가는 영원히 제가 보기엔 제자리다. 여기서 더 올라가 봐야 뭐 최대 맥시멈이 한 뭐 26만 원, 27만 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래쪽에 하단은 뭐 넓게 보면 18만 원, 좀 짧게 보면 한 20만 원 정도가 하단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박스권을 크게 넘지 못하고 계속 롤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핵심은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 증가다. 근데 매출 증가가 여전히 없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박스권 시각.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는 추가 투자를 해도 되지만 목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SK텔레콤의 매출이 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박스를 이용해서 계속 매수하겠다. 그리고 매수 구간 안에서 나는 배당 수익만으로도 만족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사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 시세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단기 시세를 크게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곤란하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속 그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단기 투자자에겐 애매해졌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뭐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보다는 장기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포인트들, 오후장 포인트들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오늘은 1초의 승부사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새로운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1초의 승부사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처음으로 저희 시청자분께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초의 승부사입니다. 제가 1초의 승부사로 그 필명을 지으면서 예전에는 5분 이상 망설인 사람은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1초를 망설인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만든 후 수익 모델 사진권 안에 들어오면 곧바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안 될 경우는 바로 손절,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에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어서 많은 수익 냈습니다. 네, 1초의 승부사 전문가님과 함께 빠른 결단으로 좋은 투자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함께 선물 시장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대형주 일부 업종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철강증권, 통신 이란 업종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이라든지 소형주의 경우에는 1% 안팎의 제법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물 지수는 시가 위에 꾸준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265.20에 저희 회원들은 매수가 들어간 후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는 거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봉상의 추세 상단을 완전하게 상향을 돌파했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도 옵션 만기 지수가 대략
270포인트 상방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적어도 2120포인트 근처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도 일단은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전략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세 잘 살펴서 대응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어떻습니까? 예,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약 1,159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도 모처럼 비교적 크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265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투신거리 매물이 많이 줄여졌는데, 오늘은 매물이 조금 이렇게 잦아드는 그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132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2065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투신권도 일단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3,000개 이상 매도를 누적시키다가 이제 매수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5,764개억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콜 옵션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오늘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콜 옵션을 5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풋 옵션을 3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 상방이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콜 매수, 풋 매수, 양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방향은 약간 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양매도를 하고 있죠. 개인들의 경우에는 콜 26억 매도에 풋 11억 매도. 일단 장세가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세적 상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큰 폭 조정 없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면서 8월 중순 전에 21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오늘 지수 상승도 굉장히 가파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에서 우리 선물 초보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할 기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2005년도, 7년도 대세 상승장을 제가 겪으면서 느낀 건데, 일단 장세가 상방으로 추세를 틀어뜨리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잦은 매매는 전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팔고 나면 또 올라가 버리면 또 추격진이 됐다가 또 약간 눌려버리면 매도하는 잦은 손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세가 상방 쪽으로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계속해서 추세 따라 끌고 가는 포지션을 홀딩하는 그러한 전략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일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7년 때에도 옵션은 상당히 추세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만약 방향이 틀리거나 하방 쪽으로 약간의 며칠간의 변동성만 나오더라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위험한 전략이지만, 일단 투자 금액의 일부로 가지고 승부를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왜냐하면 추세가 일단 상방으로 돌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인이 원하는 그런 포인트까지 만약에 옵션 만기까지 가준다라면은 저점 대비 10배에서 20, 30배의 수익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점차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매매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추세 매매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추세 매매 권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또 오늘장도 궁금합니다. 오늘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선물 전략 앞으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오늘 매매는 오전장에 매수 진입을 해서 들고 가는 것이 정석인데, 아직까지 진입을 못했다면 오늘은 그냥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쌍끌이 매수에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수, 이 포인트는 종가가 거의 저가 되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현재 한 20, 30분 남았습니다만은 종가 무릎까지 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매매는 내일 약간 물목이 들어올 때 그때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는 관망을 조금 하셨다가 내일 또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초의 승부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선물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이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글로벌 이슈, 바로 유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살짝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 하락세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좀 이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이런 단기적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수급 동향에 있어서는 공급 요인이 앞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 원유를 뽑아내는 시설을 풀가동하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가 터져서 이라크에서 석유 수출 금지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러시아의 뭐 석유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수출 재개하고, 그다음에 그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서 총 생산량을 다 돌려서 뽑아내면 실제로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하반기에 조금씩 회복되면서 유가가 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왜 빠지고 있느냐.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3대 유종이 모두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리스크에 민감하다면 이게 크게 올라가야 되고, 수급도 부족하다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충분한 상태인데다가 또 하나 최근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좀 밀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또 정책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큰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기 상승 추세는 큰 방향은 바뀌지 않되,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 우려가 나타났던 것이 실제적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전쟁까지 가거나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좀 박스를 그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 하락세 보이면서 박스권에서 유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유가 상황은 계속 이런 흐름 지속될까요? 지역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가가 안정세를 보일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2009년부터 2013년도의 레인지가 이게 최고점이고요. 이게 이제 최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2014년도는 항상 지금 재고가 고점 라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재고가 많다라는 건 생산량이 많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남는 재고를 수출로 이끌어낼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유시설 가동률도요. 지금 2009년도부터 13년까지의 평균치를 위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을 지금 풀로 돌리고 있는데도 재고가 이렇게 남아둔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입니까? 드라이빙 시즌이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겨울에 난방유보다 더 많은 기름을 쓰는 게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시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최고치인데, 물론 2분기에 상대적으로 쉬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만 가동률 최고치의 재고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WTI 비상업적 포지션, 투기적 포지션은 최근에 줄어들고 가격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가로 많이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의 공급이 끊길 경우에는 유럽 쪽에 가스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안 갈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만약에 미국이 이 에너지 수출을 재개하게 되면 가장 많이 수출될 게 가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스 가격의 흐름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스팟 가격의 움직임이 달러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셰일가스하고 타이트오일 덕분에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달러의 강세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80선 부근에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7월 30일 날 있을 FOMC 회의와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달러의 강세폭이 만약에 커진다면 상대적으로 유가의 상승폭은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바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이벤트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에 가자 지구에서의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WTI 유가는 안정을 보일 수 있지만 브렌트유와 두바이 유가는 차별화될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유가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점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워낙 뭐 지수가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유가도 지정학적 이슈가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올라간다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지정학적 이슈와 미국의 수출 재개할 때 얼마만큼의 쿼터를 늘려나가면서 수출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두 가지는 변동 요인이지 방향성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성은 상방향 쪽으로 놓여있다. 다만 이 상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계속 시장의 변동을 줄 만한 요인들이 이 두 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유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그럼 누가 가장 피해를 입을 거냐. 한국도 지금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해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이 가장 취약처냐,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의 원유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에서 무려 거의 37%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줄긴 했습니다만 26%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연료 보조금을 줘서 올라가는 유가를 지금 소비자들에게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이들 국가는 타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보조금을 정부가 더 지급해야 되고, 만약에 정부가 보조금이 한계에 달해서 지급 못하겠다라고 손을 놓으면 그때 바로 물가가 폭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장률 5%에서 6% 사이인데 지금도 거의 성장률과 물가가 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폭등해버리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물가 자체가. 그래서 이들 국가가 가장 취약하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2014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인도네시아 이들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최근에 상승률이 거의 없었던, 그런데 고가로 들어가고 있는 중국 증시가 유리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약간 문제가 다르죠. 대만은 뭐 아이폰 관련된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으니까 대만은 조금 다르고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취약국이 유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가장 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여기만 샀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유가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다면 그때는 전부 다 피해를 입는 거죠. 그때는 뭐 한국이고 뭐고 상관없이 뭐 선진국까지 전부 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가의 전고점 돌파가 아주 빠르게 뭐 115달러를 아주 쉽게 넘어서고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뭐 전부 폭락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처럼 100달러에서 안정적으로 조금씩 오른다면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나 인도보단 그동안 등한시했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가 조금씩 상승을 한다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좀 취약한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만 완만한 상승일 경우죠.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면 전부 다 좀 많은 타격 받을 수 있다는 점 투자 전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신호등 시작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리치맵 홈페이지에 어떤 고민이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 시간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상담과 종목 신호등 켜주실 겁니다.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현대건설부터 질문드리겠는데요. 현대건설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대박 스타를 보시고 52,500원에 5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수익이 많이 났다가 안 팔고 좀 기다리셨다고 하는데요. 다시 조금 빠져서 수익이 조금 줄어든 상태라고 하십니다. 대형주니까 또 장도 좋을 것이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이러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가는 게 아닐까 참 불안해 하시는데요. 현대건설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뭐 다행히 급등하고 있어서 이제 수익이 뭐 많이 나고 계신데 계속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지금 지수가 18포인트 오르고 있거든요. 중국도 2%대 급등하고 있고 오늘의 장의 특징이 금융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은행, 정권주, 그 다음에 건설주도 오늘 아침에 지난 주말에 가진금을 많이 부과가 돼서 건설사들이 안 좋을 거라고 본 측면도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시가가 낮은 상태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한 뭐 악재가 있었는데도 급등한 것은 업황이 개선되는 거죠.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업황과 실적이 같이 개선되니까 단기적 악재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3.7%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건설 한번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주봉을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7월 14일 그 주간에 많이 좀 조정을 받다가 58,000원 500원가 저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제가 5만원 초반에서 계속 추천해 드렸는데 62,000원 목표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 57,800원에 다시 재매수하면 된다 근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2단계 상승 중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월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단계고 월봉으로 뭐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오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이렇게 잘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은 정책적 부분도 있지만 주택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2분기 실적이 2,765억 정도 전년 대비 한 39% 정도 증가됐는데요. 3분기도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하반기 꾸준히 실적도 개선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먼저 잡아드리면 자 지금 현재 64,400원인데요. 목표가는 여기가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72,000원 내외가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2,0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 잡아드리고 좀 길게 보셔서 72,000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얼마 전에 단기적으로 58,500원 찍었는데요. 가다가 조정이 58,000원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손절가와 목표가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목표가 7만 원대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대건설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분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많이 걱정하셨는데 초록 신호등 켜주신 만큼 안심하시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장 좋다고 말씀하셨던 은행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금융주가 좋다는 말씀을 듣고 또 지난주에 기업은행을 13,500원 비중 30%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얼마까지 들고 가면 될까요?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가 이렇게 6, 7%씩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특히 오늘 한 6%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뭐 이제 VIP 회원들한테 동시효과시는 13,700원이라 단기로도 매수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 종목인데요. 보시면 은행주가 이렇게 오늘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은행주가 바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언제부터죠? 2014년 1월 이후 2월부터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은행은 13,000원 내외에 계속 놀았습니다. 13,500원 후반에 가면 다시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은행주가 모멘텀이 확실히 생겼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최경환 부총리
대통령님께서 이제 정책적인 뭐 여러 가지 언급을 많이 하는데 배당 소득세, 기존의 배당 소득세는 원천지급 14%인데요. 물론 대주주하고 좀 다른데 배당 소득세를 금융종합과세에서 분리한다는 정책이죠. 그러면 결국은 주식 투자의 어떤 기반이 강화된 배당을 위한 투자를 하면 되죠. 만약에 금융 이자 소득세 종합과세 하는데 자금이 수십억 이상을 예치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금융종합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정권 배당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죠. 그래서 특히 또 분리과세를 하면 또 은행주에 대한 은행들은 수익 개선도 은행의 고객이 늘어나고 해서 수익도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기업은행은 턴어라운드가 계속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25% 정도 증가될 것이고 순이익도 20% 증가. 그렇게 되면 올해 예상 PER로 보면 8배 정도 되는데 PBR로 보면 0.6배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결국은 대출이 기업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개인 대출이 주택담보를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 2금융께서 1금융으로 오게 되면 기업은행도 수혜다. 그리고 개인 고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특히 기업은행은 수혜다. 그래서 같이 정책적 모멘텀하고 실적 개선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하는 종목이 정권과 은행과 건설을 보면 결국은 실적도 좋아지고 업황도 개선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집중 차별화 전략이 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14,400원인데요. 아마 내일 정도에 단기 고가를 찍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제가 14,7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700원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빠진 평균 단가입니다. 여기가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16,000원. 손절가는 13,3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오늘도 참 좋은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상황 예측해 주셨습니다. 기업은행 종목신호등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신호등입니다. 네, 초록신호등 켜주신 만큼 안심하시고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질문 드리겠습니다. KT뮤직인데요. 저희가 종목신호등 초창기에 많이 좀 봐드렸던 종목이죠. KT뮤직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4,500원, 비중 2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KT뮤직 어떻게 보시나요? 네, KT뮤직은 오늘 아침에 급등하고 있다가 코스닥이 오늘 지금 10%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6% 정도 상승하다가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을 이제 약세에 피해갈 수 없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또 신규 추천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고가에 왔다. 그래서 코스닥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22평선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수급도 괜찮고요. 실적도 개선되고 향후에 큰 성장, 시장 자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중장기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여기서 추가 5,840원 추가 상승을 한다면 목표가를 6,800원 정도 6,8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길게 보는 중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4,7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중장기로는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더 보면서 조정 들어가면 매도하고 다시 사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KT뮤직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 조정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심하셔도 되는 초록불 켜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CJ제일제당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이 CJ제일제당의 실적은 조금 호전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전망들의 근거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애널리스트님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가의 절약 요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하반기까지 지금 곡물 계약이 모두 끝났거든요. 근데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곡물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제당의 소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소재 부분 쪽에서의 핵심 소재가 바로 원맥 그리고 원당 두 가지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제일제당의 전신이 백설표, 그래서 관련된 조미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당 가격과 이 제분 가격, 결국 소맥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하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하반기에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말까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이 낮아진 가격에서 원가의 하락 요인이 존재했고요. 거기다 환율 플러스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분명히 원가 측면에서는 절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가장 속을 썩였던 게 바로 라이신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동물 사료 원료가 되는 일종의 뭐 의약품까지는 아니고 바이오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원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항상 주가가 출렁였거든요. 근데 라이신 가격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향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중국 돼지고기 가격과 라이신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서 바닥에 빠졌던 바이오 부분의 실적이 개선될 경우 실적의 극적인 이 좋아지는 효과, 호전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부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적자 부분이 흑자로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이익이 아주 작았던 부분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신 부분이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도 견조한 데다가 중국 내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따른 실적 호전 효과를 2015년, 2016년까지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CJ제일제당 하면 최근엔 라이신 가격, 라이신 시장에 참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라이신 가격이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라이신 시장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는 이유는 공급 과잉의 원인이 또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제품의 공급 과잉은 거의 중국 아니면 뭐 그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 생산을 하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결국 공급 과잉에 시달린 건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경쟁력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이 최고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인데 CJ가 여기 있는 반면 그러니까 경쟁력도 높고 라이신 비중도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 업체들 중에 중소업체들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원의 크기가 일단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다면 공급 과잉의 원흉이었던 중국의 중소형 업체들이 M&A 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1개까지 늘어났던 이 라이신 업체들의 숫자가 2015년 들어가게 되면 뭐 15개에서 16개까지 줄어들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라이신 가격이 폭등하진 않더라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에보닉이라고 하는 이 경쟁사, 이 경쟁사가 증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공급 과잉에 빠져가지고 증설을 서로 좀 마다하는 분위기, 오히려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주가가 한번 출렁였던 건 에보닉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앞으로 증설을 통해서 2015년도에 매출과 이익을 늘리겠다라고 전망을 가져가면서 현재 약간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보닉이라고 하는 회사가 라이신 쪽에서도 비중이 작지 않은 회사고요. 특히 메치오닌이라고 이제 CJ제일제당이 막 진출하고 있는 이 닭사료 시장에서는 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사들의 증설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그렇지만 큰 방향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 라이신 가격이 회복할 거다. 라이신 업계는 구조조정 될 거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라이신 시장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으로 CJ제일제당의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CJ제당은 지금 뭐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공식품 사업부, 그다음에 식품 소재 사업부, 거기다가 바이오 사업부, 의약 사업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바이오 사업부, 사료 사업부였기 때문에 이쪽에 회복이 나타난다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봐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밸류에이션은 거의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빠르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익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뭐 비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어찌 보면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는 것, 또 한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게 이제는 IT 자동차가 아니라 음식료 쪽이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쪽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공한다면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중국 진출도 시원치 않고 라이신 가격 회복도 시원치 않다면 결국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성장성은 높게 봐주되 현재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은 만큼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게 좋겠다. 대신 현재 지금 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30만 원 아래에서 사셨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 홀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30만 원 아래에서 여러 번 매수를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식품 사업부와 소재 사업부의 성장, 거기다가 바이오 쪽의 성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단기 변동성을 감안해서 장기 관점의 매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CJ제일제당까지 오늘의 저희가 준비한 이슈 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종희 애널리스트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 마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